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석브라더스조 오시는 날이네요.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거요? 조금 전에 제가 놀랐던 거. 어떤 거요? 반바지. 아, 반바지요? 보이는 라디오구나. 아니 제가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네. 건 뭐냐면 네. 요즘 공무원들도 쿨비즈 이래가지고 네. 더울 때 굳이 에어컨 옷 두껍게 입고 에어컨 키지 말고 네. 시원하게 입고 가자 이런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정치인 중에 반바지 입고 오는 게 처음이어서 제가 놀란 거지. 아, 진짜요? 그랬나? 놀란 네. 거지. 뭐 쿨비즈는 권장할 만합니다. 전 사실 어제 밤새고 이제 방송을 다시 가서 자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밤은 왜 나왔습니다. 새셨습니까? 프로그래밍 할 게 있어가지고 코딩 좀 한다고 아, 그래서 하다가 일하느라? 그 다음 일정이 또 저녁이라 가지고 저녁 때까지 좀 쉬려고 합니다. 휴가는 두 분 다 지금 못 다녀오신 건가요? 박원석 정책위 의장.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하고 왔는데요. 예. 저희가 당직 선거가 7월 13일 날 끝났습니다. 예. 그날부터 지금까지 토 일요일 빼고 예. 평일에 딱 하루 쉬었어요. 휴가 못 갔습니다. 아이고 휴가에 휴자도 못 내밀 상황이시고. 박원석 의원 정책위 의장 되셨어요? 예. 아, 그래서 모르셨어요? 뭐야 이게- 정의당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당의 넘버 3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모시세요. 축하드립니다. 넘버 3 아니에요. 최고 우리 부대표들도 계시고 아,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뭐 실질적으로 의장을 맡아서 지금 뭐 휴가도 없이 바쁘게 뛰고 계시고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보니까 뭐 일하느라 밤새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제주도로 다이빙하러 간대요. 내일 새벽에. 자 여기 사적인 얘기 여기까지만. 아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나름 공적인 중에 8.15 태극기 들고 다이빙하는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정말 더워요. 예.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간 분들은 더 더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 덥게 하는 거 일본 있고요. 또 요즘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 듣다 보면 또 뭐 학계에서도 그런 망언들이 나오고 하는 거 듣다 보면 더 더운데 어제 나와서 지금 정치권을 발칵 뒤집은 그 망언부터 좀 듣고 가죠.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대표적인 일본통이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청와대는 죽창 들라고 하고 대통령은 일본과 싸워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이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의 경제 도발이 우리의 자작극이다. 이 얘기를 본인 얘기는 아니고 전직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라고 인용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케이스예요. 어떤 분 먼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은 이제 자작극이라고 발언했다라고 이제 접했겠지만은 실제로 인용한 공로명 그 전 외교부 장관의 예. 발언, 그 인터뷰 내용이 뭔지는 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찾아보시면 8월 3일날 중앙일보 중앙 썬데이 인터뷰로 이제 하신 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한일 관계 전반을 이제 자작극으로 이렇게 공로명 장관이 묘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화해와 치유의 재단 해산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이 이제 기금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지금 정부의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예. 결부돼서 봤을 때 다시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 화해와 치유의 재단을 해산한 것 자체가 약간은 뭐 자작극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미경 의원도 이제 자작극의 단어 하나만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고. 아니 화해 치유재단 해산 뭐 그 얘기를 하는 데서 나온 자작극을 네. 이번에 일본의 경제 도발이 한국 정부 자작극이었다라고 그 자작극을 이 자작극으로 인용하면 그 인용부터가 지금 그럼 그러니까 인용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반응하는 걸 보면은 예. 이 발언이 이제 친일 발언이고 그리고 극우적인 발언이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미경 의원이 인용하면서 전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플 것인 게 뭐냐면은 예. 최근에 한두 달간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에 예.
뭐 정확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떤 친일 발언이다 아니면 또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한 사안은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의 대응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받는 정황이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 어떤 이런 특별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오해를 사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이 부분을 수습하는데 아마 좀 곤란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정미경 최고위원의 비단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여러 발언이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분이 특히나 이제 뭐 북한의 미사일 위협 운운하면서 핵무장론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뭐 10만 발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생방송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공로면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그 인용 자체가 일종의 자작극인 거죠. 공로면 전 장관은 자작극이라고 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이 없고 아닌데. 다만 그 화해와 치유 재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의도적으로 그걸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언을 좀 특히 원로의 발언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완전 다른 얘기네요. 지금 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이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보고요. 저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이제 친일 프레임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원인은 예. 실제로는 스스로가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 아베 내각의 이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이 있은 이후에 예. 그에 대해서 좀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만 먼저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국민들 눈에 비치기에는 예. 그렇게 비친 거고 또 뭐 사소한 실수라면 실수일 수도 있고 부주의라면 부주의일 수도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우리 일본이 우리 일본. 이런 발언 등등이 실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우리 제1야당이 좀 그런 친일 DNA를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냐 이런 평가나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고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네. 개인 지지율도 많이 예. 떨어졌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로명 장관 인터뷰를 저도 그때 봤었는데 사실 정비경 의원님이 왜 이 부분을 캐치했는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 다른 내용이 좋은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대법원 판결 나오고 11월에 이제 그 이낙연 총리께서 그 외교계 원로들을 한 20-30명 모으셨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원로들은 어떻게 해법을 이제 모색하고 계시냐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공로명 장관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보상에 대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좀 임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일본에 사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대요. 근데 그때 그게 사실 정부가 그러니까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안이 발생할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증언을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정부 비판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인용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좀 엉뚱한 인용을 가지고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일 프레임에 말려들었다. 저도 지금 제가 최고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발언 안 하지만은 예, 제가 예. 최고위원회에 요즘 앉아 있었으면 아마 이 예. 내용 갖고 지적했을 겁니다. 아. 11월에 알았다는 것을 이제 공로명 장관이 증언해 주신 것이고 그동안 그렇게 외교 원로들이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네요. 공로명 장관의 자작극 발언 딱 하나 보기에는 내용이 그 포괄적이도 않고 그리고 약간 인용이 좀 뭐랄까 설명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이 7월에 그 댓글 그땐 댓글을 인용하면서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 이것도 얘기해서 정치권에 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죠. 인용을 좋아하시나요, 그때도 뭐 인용을 좋아하고 특히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그 선정성이 있는 예. 이런 문구들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발언을 최근에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많이 하시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특히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인용하는 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럼요. 팩트가 아닌 얘기들이 많은데 예, 예. 혹은 좀 과도한 비유 이런 것들이 예. 많은데 그런 걸 여과 없이 인용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정치권을 발칵 뒤. 사실은 이것 말고도 이종명 의원의 발언도 지금 논란이긴 한데 예, 요 얘기는 댓글쇼에서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상한가 한가로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상한가를 결국 고르셨어요? 못 고르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이준석 최고는 끝내 못 고르시고 박원석 의원은 저는 김현미 고르셨어요? 장관으로 골랐어요. 두 분 다 하한가는 넘치는데 상한가 후보가 진짜 부족한- 어려우셨나 보네. 김영미 장관을 고르시다니. 자, 그럼 그 넘치던 후보 중에 하한가는 누굴 골라오셨을지 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장. 저는 야권의 제3지대론을 하한가로 꼽았습니다. 제3지대론 이준석 최고.
저는 원래 이 작가분께 전달할 때는 박지원 의원과 그 주변 분들로 소개했는데 대한정치 모임으로 순환하셨네요. 그분들이 그분들 아니에요? 네, 제가 좀 더 강한 표현을 썼었습니다. 사실은 박지원과 아이들 뭐 이런 식의 느낌입니까? 그러면 박지원 일파 뭐 이런 식의 그런 거였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주변 분들 결국 대한정치 모임. 아니 이거 그럼 두 분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둘 분 다 하한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뭐 화투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 예. 일본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르게 비유하자면은 예. 그 이제 단팥빵 집을 여시려는 것 같은데 밀가루는 좀 모으신 것 같은데 팥이 없어요 지금. 단팥빵의 핵심은 팥인데. 팥이 없어요. 팥이 없으면은 그 이제 사실 무슨 빵인지 모르는 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이 지난번에도 사실 20대 총선 예. 앞두고도 정치적 위기가 좀 있으셨는데 예, 예. 그런데 그때 안철수라는 그 당시에 호남에서 먹히는 대선 주자를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다시 이제 선거 한 1년 정도 앞두니까 예, 비슷한 이제 난국을 헤쳐나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손에 든 카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대한정치연대 소속의 의원 10명 이름을 보니까 뭐 박지원, 유성엽, 천정배 의원 여기 있고 김경진 의원도 결국 합류한 거고 김경진 의원은 별도 무소속. 탈당입니다. 별도 탈당이 네. 아, 있겠다라는 요게 합쳐서 탈당한 건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분도 뭐 어쨌든 탈당이고 없어요? 대선 주자급 팥으로 보이는 분 없어요? 박지원은 본인이 출마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적한 문제는 일종의 이제 대한정치 모임의 그 성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희박하다. 이 점을 지적한 거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면 예. 이게 명분 없는 탈당이다.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민주평화당 그 자체는 예. 제3지대의 말하자면 베이스 캠프가 되기 어려운가. 사실은 정동영 그 대표를 제가 뭐 옹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예. 정동영 대표도 어쨌든 명시적으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정동영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겠다. 이건데 그 유성엽 원내대표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정동영 대표가 지나치게 좀 왼쪽으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이중대 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지원 그 의원께서 인터뷰해 놓으신 걸 보니까는 결국엔 대한정치 모임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다음에도 진보개혁 정권을 창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둘과 뭐가 다르냐. 어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한 이합집산을 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정동영 대표와의 그 당내에서 묵은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이제 유성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당대표 선거의 경쟁자였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탈당을 했는데 근데 정치에 있어서 명분을 얻고 명분을 잃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분을 얻지 못하면 그게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렇죠.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 최고가 지적했듯이 지난번 총선에 국민의당의 성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남에서의 호남 홀대론과 친문 패권에 대한 이 견제 심리 예. 이런 것들을 키운 거고 다른 예. 하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안철수라는 대선 안철수. 후보. 근데 이 둘 다가 없어요. 지금. 둘 다가 없는 제3지대론의 그 씨앗으로서 대한정치 모임의 성공 가능성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호남이 굉장히 전략적 득표를 한다는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보면은 호남이 전략적으로 확장성이 다소 있는 PK 출신 대선 주자들 밀어가지고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평화당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 PK 출신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제 없고 이제 더 호남 색채가 짚어졌어요. 그러니까 호남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이 당이 과연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한계성을 노출했기 때문에 전 역설적으로 당내에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예, 정동영 예. 대표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예를 들어 정의당이나 녹색당, 노동당 등과는 연대들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박지원 의원은 이제 대통령도 만들어 보시고 지난 선거도 그렇게 당 만들어 치러 보시고 하시니까 이분은 보편적인 수권 정당을 지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의 차이는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이 정동영 의원과 결별하는 것만으로 수권 정당화를 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약간 좀 힘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팥이 없는 단팥빵 집을 차렸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화투 게임 비유했을 텐데 이거는 지금 민감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예. 아니 지금 바른미래당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을 네. 쳐다보게 돼요.
결국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은 이렇게 쪼개졌고 예. 바른미래당도 계속 사실은 민주평화당보다 더 심하게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뭐 계속 이제 호사가들이 이제 사실 예. 바른미래당이 민주평화당보다는 덩치가 좀 크고 예. 좀 더 중도적이고 지역 기반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제3지대 매개체 또는 이제 다른 당에 대한 흡수 통합의 대상으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만 정기국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한 11월, 12월까지는 전혀 뭐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12월까지는 변동이 11월 없는데 11월 중순까지가 아마 이번에 정기국회 피크일 겁니다. 예. 변동이 없는데 그 다음이요. 왜냐하면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공식으로 유승민 의원한테 프로포즈를 했잖아요. 함께 예. 하자고. 예. 공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나경원 박원석 원내대표가 정책위원장. 그 얘기를 한 거는 조금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눈치 없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당내에서 일종의 이제 명분 다툼을 손학규 대표하고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손학규 대표한테 명분을 주는 얘기를 오히려 싫어졌어요.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사전에 어떤 조율도 없고 아. 또 사전에 만남도 없었다는 거고. 진짜로 없었을까요? 유승민 의원하고 없었던 나경원 것 원내대표하고 둘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서로 안 좋아해요? 예.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지한 의미에서 예. 유승민 대표나 바른미래당을 향해서 러브콜을 했다기보다는 예. 일종의 일종의 이제 자기 정치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 느낌이 저는 더 강하고요. 나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 그렇죠. 지금 뭐 황교안 대표하고 당내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 체제도 있고 그렇죠. 또 원내대표 임기가 이번 12월 달이 이제 마감이에요. 음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5개월 더 연장하고 싶은데 당내에서 좀 다른 기류들이 지금 흐른다 그래요. 예.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돌파 카드로서 저걸 얘기한 측면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런 걸 얘기하려면 물밑에서 상당히 작업이 성숙된 다음에 마무리 수순으로 저걸 던지는 건데. 그렇죠. 특히 원내대표 정도의 지위에 있다면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뜬금없이 날라오니까 예. 바른미래당 내에 유승민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바른정당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게 자, 손발이 안 맞는다. 바른정당계 얘기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준석 사실 최고위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그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 형식을 보면 이것도 그 중앙일보 인터뷰 하는데 마지막에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인가 뒤에서 두 번째 질문인가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냥 나왔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이걸 진지하게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던졌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닐 것이다. 근데 반대로 거기 뭐 악의가 있었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박원석 의원님 말한 것처럼 바른미래당 내 당내 갈등에서 소위 바른정당계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도 없었다 좀 봐요. 그냥 지나가는 질문에 그냥 답한 건데 이게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나경원 대표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속마음이 나온 거겠죠. 그러면 11월 말까 중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보수통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바른미래당과의 어떤 통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유승민이 서울 출마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손학규 대표 내쫓은 뒤에 하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는 뭐 당 차원에서의 바람일 테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바람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본인이 이제 서울 출마를 하는 사람이고 힘을 좀 실어달라서. 근데 서울 출마가 지금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라는 본인 지역구에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제안한 거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지금 바른미래당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던진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인터뷰 안에서는 뭐 개인의 속내와 그리고 또 뭐 당의 어좀 일정 부분 바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말고 네.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유한국당하고 결국은 갈라지고 합쳐지는 거 아니냐? 손학규계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전 저 국민의당계 떠나가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근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정당계라는 예. 사람들도 예. 안에서 그 정계 개편에 대응하는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유승민 대표와 거의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의도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예, 단 한 번도 그런 의사를 저한테 내비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총선이라는 현실적인 뭐 거사를 앞두고는 예. 합쳐져야지 유리하다는 건 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 지점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라면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분당 사태 또는 탈당 사태를 한 3번 정도 겪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점마다 유승민 의원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느냐 그러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 명분이 필요하다면 한국당이 어떤 명분을 주면 그게 생각이라도 해볼 만합니까? 저희는 항상 얘기하듯이 친박 팔적 청산. 친박 팔적 청산이 아직도 유효한 그런데 거예요. 그게 저희가 2년째 하는 이유가 뭐냐면 2년째 예.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안 할 줄 알고 저희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답정너 같은 그런 근데 요구 조건이라서 지금은 이런데요. 예. 이제 시간이 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그 생각이 총선이 들어서요. 가까워지면 들어서요. 결국엔 지금의 바른미래당이 평화롭게 헤어지는 방법은 돈을 나누긴 어려워 보이고 결국엔 사람을 나누는 건데 예. 비례대표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 쪽으로 제명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건데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길을 터주지 않는 이상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불가능해요. 근데 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네, 어쨌든 뭔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는 결국에는 네.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지금 유승민 의원을 위시한 바른정당계 플러스 안철수계 일부가 당을 떠나는 형태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계는 전원이 비례대표인데 어떻게 못 떠나는 거죠, 그럼? 떠나죠. 안철수 전 대표 뭐 온다 만다 얘기가 계속 있던데 한국에.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 측에서 예. 사실 호사가들이 자꾸 이제 안철수 대표를 언급하는 걸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최근에 이제 공식 성명 비슷하게도 이제 나왔거든요. 그렇게 언급하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안철수 대표가 보통 얘기하는 게 국민이 불러주면 다시 이제 정치 참여한다라는 취지인데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바른미래당 내부의 사정 외에는 예, 예. 국민들이 딱히 지금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것도 하나의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도 뭐 사실 당의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데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이 안 나옵니다. 각이 안 나와요. 명분이 없어요. 돌아올. 그러니까 그게 사실 손학규 대표께서도 옛날에 그 강진의 만덕산 들어가시면서 그 나오는 각을 만들기는 게 좀 힘드셔가지고 2년 동안 거기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은둔 또는 이제 밖에 가서 공부한다고 할 때 돌아올 각을 좀 잘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될 것 같다. 근데 안철수 각이 안 대표가 나온다?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예. 지금 돌아올 이유가 없다고 없죠. 생각해요. 오히려 사실. 돌아올 적절한 타이밍은 내년 총선에서 예. 황교안 대표를 간판으로 한 보수가 무너졌을 때 그때 기회가 열릴 텐데 굳이 어허. 지금 돌아와가지고 같이 무너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라면 지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야, 역시 정책의 의장이시네요. 전략가시네요. 한국당에서 한번 초빙박 콜이 올지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저희는 두 분 다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올 명분도 없고 와서 실리도 지금은 없다 쪽에 예. 그런데 결론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오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요. 예,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아하,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명분이라는 게 정치에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상한가 한마디만 하죠. 하시죠. 제가 김현미 의원이랑 김현미 장관이랑 친하거든요. 상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최고위원은 결국 못 뽑으셨고 예. 박원석 의장은 김현미 장관.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에 대해서 네. 제가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31개 투기 과열 지역으로만 한정했고 또 이게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예. 근데 원가 공개 기준이 밝히지 않으면 이게 상한가를 실현하는 것의 의미가 혹은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61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예. 민간 택지는 7개 항목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이 또 다른 투기 바람을 누르기 위해서 정부 내에 그리고 여당 내에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으로서 이걸 관철시킨 김현미 장관의 뚝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아하.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예. 뭐 집값이 어떻고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는 괜히 이게 긁어부스럼 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작년에 9.13 대책 이후로 예. 일관되게 어쨌든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누르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관철시킨 것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이게 그 작년하고 올해 1년 사이에 분양가가 서울 지역에서 21%가 올랐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한적인 그런 네.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그 실시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분양가를 누르는 효과는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상한가로 꼽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높아요. 뭐냐면 결국은 수요가 높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됐는데 그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면 분양이 새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근 10년 내에 지어진 아파트들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폭등한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거 이번에 써버렸다 실패하면
이제 시장은 그야말로 더 솟아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장에서 이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다른 투자 목적의 수단들의 이제 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용 자금으로 조정될 소지가 이제 적어진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가격 통제책만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걸 텐데 총선까지 앞으로 거의 한 7개월,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또 급등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격 통제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건데 과연 내년 4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박원석 근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그래서 재건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재건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건설사가 마음대로 예. 가격을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통제 장치를 두자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물건도 안 보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건설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양가를 특히 토지비나 뭐 예. 이런 거 건축비나 이런 예. 거를 부풀려 가지고 예.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시장 실패였다고 보고 그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진작에 도입됐어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투기 과열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공급은 이미 뭐 100%가 넘을 정도로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일가구 다주택자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에 반해서 여전히 집 없는 서민들도 많고 그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괴롭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해서 그 매물이 시장으로 나와서 그게 가격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지 계속 여기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은 투기를 계속 방치하거나 혹은 투기를 장려하겠다 이 얘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일관성 있게 투기 억제라는 목표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남이든 서울에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하는 것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연아 이분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죠. 김연아 한국당 의원은 이게 마실 때만 시원한 사이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정말 마실 때만 시원한 사이다가 될지 계속 시원한 생수가 될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박원석 전 의원은 어쨌든 생수 쪽 그렇습니다. 나는 지지한다. 네. 오늘 상한가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네. 제주도에서 그 태극기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아니, 왜 돌아오세요. 독도 안 가고? 예? 독도는 다이빙 못하는구나. 못합니다. 거기는 예.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닥 박원석 정책위 의장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